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김명근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썰물이 되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옥석 같은 종목을 가리기가 쉽다는 의미인데요. 물때를 제대로 맞췄지만 정작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찾아온 성공의 기회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와우넷 스페셜 시청자 여러분의 넘버원 투자 멘토, 시황 및 수급 분석, 기술적 분석의 대가 조일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담에 앞서서 대표님 강의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규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이 6주차인데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주간 시황 코너를 일부러 넣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것만 또 유심히 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자, 운명의 3월 달이 밝았습니다. 뭐 조금 지났는데 뭐 지금 밝았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요.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FOMC 전에. 그래서 다음 주는 물가 지표가 나오고요. CPI,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를 앞둔 FOMC 회의,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언급 여부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할 때는 물가나 이런 것들 예상치보다 다 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변했잖아요. 저는 안 변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자꾸 변했대요. 언론이나 이런. 그래서 파월 의장의 그 의회 연설에서 코멘트가 바뀔 것인지,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갈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월 고용 지표도 봐야 되죠. 왜냐하면 1월 고용 지표 너무나 잘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바이든이 작년에 약속했던 사회 보장 체크, 그러니까 연금의 8.7% 인상 효과 때문에 그런 거다. 뭐 나타나시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1월 효과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많이 봤는데 2월 달 고용 지표도 또 한 번 굉장히 잘 나오거나 또 서프라이즈 나오면 3월 달에 또 50bp 빅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하고 파월 의장 연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3월 FOMC 회의의 가장 큰 체크 포인트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좋게 나와도 하락에 대한 변동성 요인이지 방향성 요인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 마음속으로는 3월 FOMC 회의는 어떻게 되느냐? 25bp 인상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25bp 인상을 하게 되면 다시 경기 지표를 확인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50bp 인상을 하게 되면 하락 변동성이 좀 커질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2300선 초반이나 2200선 후반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조금 차치해 두고 요걸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페드 의원들이 되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는 그 폭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폭은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속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간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50bp 이런 거 말고 25bp를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가느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드도 이제는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융 안정성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경기야 뭐 어차피 경기를 죽이지 않고야 물가를 못 잡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형태의 흐름이 맞다면 이제는 막 50bp 올려서 속도의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25bp, 25bp 이렇게 해서 2번을 올리냐 3번을 올리냐 이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의 게임으로 가는 거니까 시장도 아마 하락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방향성은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고용 지표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꺾이겠죠? 이건 좀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꺾이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월 효과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고용 지표는 계속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것도 막 해고를 하니까 급하게 찾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저는 연말 되면 한 4에서 5%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그 후반부에 제 강의에서요, 제가 우량주 6종목, 가장 제가 유망하게 본 6종목에 대한 부분을 소개할 테니까 끝까지 오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시황 얘기하다 웬 종목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과 강달러 정책에 대한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뭔 시나리오를 넷피셜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넷피셜이 아니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은 수요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공급망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근데 이 공급망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빨리 금리를 단기간에 1년 동안 굉장히 475bp를 올렸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6%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면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왜? 수요가 아니고 공급망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1년에 475bp를 인상했는데도 1년 동안 역사적으로 처음이죠. 그러니까 70년대 아서 번사하고 폴 보커 이후로는 처음인데 물가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노림수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노림수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물가도 잡아야 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왜 금리 인상을 했을까? 왜냐하면 공급망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해결하려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무역 다툼 이런 것들을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휴전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가죠. 그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첫 번째는 첨단 제품 전쟁으로 가고요. 첨단 기술 산업. 두 번째는 이제 무역 전쟁으로 가서 굉장히 끌고 가죠. 오히려 지금 트럼프 있을 때보다 바이든이 더 세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굉장히 단순한 해답을 왜 안 하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까? 처방이 잘못된 금리 인상을 했을까? 제가 이건 보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강달러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는 미국으로 달러가 세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투자 자산이 계속 들어오든지, 아니면 미국에 이제 투자돼 있던 돈이 안 빠져나가든지 하겠죠. 그러면 미국은 적자가 나는 거나 부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어거지로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고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를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정책을 써버리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거나 미국에 투자됐던 돈이 안 빠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건 미국만의 정책인데, 이렇게 되면 누가 죽는가 하면 이머징 국가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머징의 희생을 밟고 넘는 미국만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살고 이머징 다 죽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머징이라는 건 약한 고리의 이머징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또 더 큰 넷피셜 얘기하겠지만, 음모를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달러 정책의 목적은 분명하다. 미국 내 투자 이탈을 막는 효과와 효과적 리쇼어링 정책.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라, 투자를 해라,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만 팔겠다, 우리가 보조금 주겠다, 페널티를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달러가 강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달러 정책을 만들어 놓고 리쇼어링 정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러는 동안에 미국의 부채나 역성장을 위한 인위적으로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나머지 약한 이머징은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약한 이머징 국가를 그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만 사는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노림수는 없나, 이런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좀 되게 신선하죠? 왜냐하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중국 견제의 수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지를 해놨어요. 그죠?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다 한번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중국을 죽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금융기관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일본은 프라자 합의로 인해서 환율로 죽여버렸죠. 일본이 예전에 막 기어오를 때.
근데 중국은 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첨단은 죽였어요, 일단. 막 하웨이 같은 거 막 이렇게 정책을 해서. 근데 이제 중국 금융기관은 어떻게 죽이냐? 중국이 시진핑이 3년임 하기 전에 그 1대1로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대1로 정책을 하면서 그 1대1로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 그쪽에 있는, 예, 그 1대1로 그 길에 있는 그 국가들에 전부 다 중국 금융기관이 돈을 다 대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강달러 정책을 써버리면 이 국가들 약한 골이기 때문에 다 부도나 버립니다. 부도나 버리면 중국의 금융기관은 부실이 산더미처럼 커지죠. 안 그래도 자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첫 번째 효과는 이거고요. 두 번째 효과는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제 내피셜이지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니 1년 동안 475bp 이번에 하면 거의 500bp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6% 안 떨어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조절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50pp보다는 25pp로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 거예요. 왜? 갑자기 금리 인하해버리면 아까 강달러 정책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물론 어떤 쪽에서 보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경기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지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달러 정책을 계속 끌고 와야 됩니다. 대선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 탁탁 밟으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맞죠. 그 사이에 이머징 국가는 다 죽죠. 약한 고는. 그래서 미국만 올라가고 유럽만 올라가고 이머징 시장은 안 되는 게 지금 형태죠. 자, 코스피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7조를 삽니다. 그리고 그 기관은 3조를 팝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삽니까?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좋죠. 미국 시장이 좋고 강달러 정책을 쓰면 미국으로 전부 다 들어와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럼 중국의 2차 전지 전기차보다는 배터리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중국은 미국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로 이렇게 다 올리는 거죠. 그죠? 그다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AI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크는데 미국의 강달러 정책으로 미국의 리쇼링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땡기기 때문에 이런 쪽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리고 또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외국인들이 요거 3월 1일 날 발표된 거죠. 외국인들이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강달러 정책과 리쇼링 정책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국은 어차피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왜 최근에 중국 관련주 막 리쇼링 관련주 못 가잖아요.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체에 보면.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신용잔고인데요. 1조 6천, 요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1조 7천억까지 올랐잖아요. 요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신용잔고가 이렇게 올라오면 개인들이 많이 산다 그러죠. 일반 개인들이. 그래서 신용잔고가 올라오면 개인들이 빚내서 막 투자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하락 변동성이 커지고 막 이런 형태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이번에 신용잔고의 1조 7천억은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뭐냐인가 하면 지금 요걸 보시면 그 최근에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들이 8천억을 샀어요. 근데 기관들이 1조 4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산 것보다 기관들이 더 많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머니가 지금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스마트 머니는 개인이잖아요. 이 개인 계좌로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신용잔고가 1조 7천억이 넘었는데 이 중에 스마트머니가 지금 잘 가고 있는 AI라든지 소재 같은 데 이런 것들 따라 붙여서 올린다 그러면 결국 스마트머니는 신용잔고를 통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이 만약에 얘네들이 100억이라면 이 100억 원금 베이스는 매집하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올리고 나서 신용잔고를 여기다 50억을 더 쓴다 그러면 총 150억을 가지고 지금 가는 종목을 땡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머니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원금은 놔두고 신용잔고의 50%를 먼저 때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은 그렇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소재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소재는 어차피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테마주들 특히 AI라든지 로봇 같은 테마주들이 팍 꺾일 때 이익션 할 때 그때 신용잔고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시장도 한번 출렁거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신용잔고의 추이가 올라오는 형태를 예전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스마트머니도 꽤 있을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쯤 이익신을 하냐에 따라서 신용잔고도 줄고 코스닥 시장, 그래서 말고요. 코스닥 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잔고 증가 시나리오, 여기에는 스마트머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가 언제 AI나 로봇 같은 거,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도 있긴 한데 그거는 외국인들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머니의 주식 차별화 장세가 주도하고 있다. 2차전지 소재 요거는 이제 스마트머니도 들어가 있지만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사고 있죠. 연기금이나. 그러니까 조금 덜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AI 로봇 이런 것들은 스마트머니로 올리는 거니까 좀 이런 것들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숏커버링 장세를 이용한 신용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머니 이렇게. 기존에 이제 2차전지 소재 같은 거 숏커버링 많이 했다가 공매도를 많이 쳤다가 공매도 세력이 당하면서 숏커버링 들어왔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신용 투자를 확대해서 스마트머니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익 실현 시점이 아마 종목 및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은요 이제부터는 이런 AI나 로봇 같은 건 좀 조심하고요. 2차전지도 좀 중장기로 가져갈 생각을 해야지 너무 단기적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형태는 좀 별로 좋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주도주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성장성, 실적 이런 게 또 있는 것. 그리고 AI라는 그 확실한 모멘텀, 챗 GPT 있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모멘텀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업종도 보면 대기업에 투자했던. 그러니까 확실한 모멘텀이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 아니면 잘 못 땡겨요. 대부분 다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1등주는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 그래서 위 과정에서 결론을 유추하면 모멘텀 없는 상승 이런 것들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의 주도주가 부각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아니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판 니프티 50 장세가 올해는 계속될 것 같다. 언제? 상반기까지는. 하반기 좀 위험하다 그랬고요, 제가.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한국판 니프티 50 장세로 종목 차별화가 되게 심화되는 장세.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또 다른 테마가 생기면 이 테마는 좀 2차 전지는 뭐 중기적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이렇게 테마는 좀 이렇게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 또 이게 죽고 또 바뀌고 이런 형태의 흐름들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3월, 사실 3월까지는 아니고요. 한 5월까지. 예, 이런 종목 장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시황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일교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고민에 빠진 이누이트들은 무작정 걷기 시작한다는데요. 그러다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 막대기를 꽂아두고 현실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막대기는 이누이트들에게 삶의 기준을 뜻합니다. 살다가 또다시 고민이 생기면 막대기를 향해 걸으며 이전과 같은 가치 판단을 내린다고 하죠. 이누이트들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나만의 기준점이 필요한데요. 기술적 분석의 대가 조일교 파트너가 여러분의 투자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투자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QR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주식과 파생, 교육 VOD부터 핵심 자료집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조일교 파트너와 함께하는 스페셜 클래스, 그럼 계속해서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부터 향후 지수 전망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교육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은
그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쪽은 이제 우량주 쪽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량주는 그 좀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좀 기업이 좀 탄탄하니까 테마주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네. 로봇이나 뭐 AI 같은 테마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길게 모아가는 종목지. 그러니까 막 네. 단기의 승부. 우리 또 명건 MC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겠네요. 명건 MC는 좀 단기의 승부를 보는 그쵸. 거니까. 그런 건 이제 테마주고 이런 건 이제 우량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량주는 요 보시면 알겠지만 종목별 체크 포인트는 먼저 펀더멘탈하고 트렌드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기술적 분석, 수급, 거래량, 이평선 이런 거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매수 가격, 송절 가격을 좀 설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포트폴리오 비중 설정 이런 것들 좀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 제가 이제 좀 길게 보고 예. 유망해 보는 종목 한 6종목 갖고 왔어요. 우량주만. 오. 테마주나 급등 5까지 나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 또 예. MC 분하고 저하고 좀 얘기도 좀 하면서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서 우리 이거 방송 보신 분이 교육만 하지 말고 종목도 좀 얘기해 주라. 예. 그래서 오늘 6종목 갖고 왔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선정하셨던 유망 종목 6개 오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 투자자는 물론 사실 주식을 좀 안다는 분들도 이게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한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보에 의존하거나 또 물타기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종목을 제대로 분석해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우량주 분석 시에 주의해야 될 또 체크 포인트가 또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이제 요즘은 펀더멘탈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렌드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달라서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딱 이유가 있는 종목만 가고 아까 제가 강의 때 얘기했지만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되게 막 이슈가 됐던 예. 어떤 그 테마가 지금은 이슈가 안 되는 테마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테마는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 같았으면 우리나라가 컨텐츠의 강국이었을까요? 뭐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제가 컨텐츠 쪽에 있는 사람들 만나 보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너무 소재가 참신했으니까. 예. 근데 더 글로리하고 그다음에 우영우 변호사는 자기들도 그런 소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보면 두 가지 의미죠. 대한민국의 드라마 제작에 대한 노하우와 그만큼 수준 있게 올라왔다는 거. 영상도 그렇게 재밌게 해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코리아 웹툰의 재미.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이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터도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한국의 엔터 연예인이 어딘지도 몰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빌보드도 많이 빌보드 진출하고요. 뭐 BTS뿐만 아니라 블랙핑크도 뭐 유튜브 조회수 1위잖아요. 네. 구독자 수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유명했던 테마와 지금 유명했던 테마를 하나 골라내는 거. 그 스토리 게임에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우량주든 테마주든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체크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종목이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LG화학이요? 예. 예. 2차 전지 종목이네요. 예, 2차 전지였다가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분할을 했죠, 분할을. 예. 분할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예.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하면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다. 분할을 하면서 2차 전지를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완전 빼버렸으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물적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인적 분할도 했고요. 그다음에 신주 상장을 하면서 신주 발행을 해서 엄청 욕을 먹었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막 뭐 이런 주식이 다 있어 막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그 분노를 가져왔던 종목인데 그런데 네. 왜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던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다 빼고 나면 예. 정말
그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네. 처음에 자회사 지분 가치가 있는데 얘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1.8%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이 시가총액이 118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80조라 그러면 대충 한 90조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90조나 되는 주식의 자회사 주식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1조밖에 안 돼요. 너무 평가가 싸. 돼 있네요. 너무 싸죠. 예. 그러니까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산업 하나도 필요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만 따져도 얘가 한 90조를 쳐줘야 되는데 지금 41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너무 싸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LG화학 같으면 옛날에 뭐 좀 화학적인 법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그러면 화학적인 거는 ESS에 벗어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얘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양극재,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양극재의 가반 이상을 LG 화학이 다 납품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배터리는 뗐지만 예. 소재 쪽에서 절대 강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얘가 친환경 ESG 기업으로 다 변신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 우리가 LG 화학의 비즈니스 구조를 하나씩 이제 줄여가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요. 친환경 비즈니스에 보니까 이모빌리티 전기 소재도 있죠. 글로벌 혁신 신약도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신사업 바이오 올릴 이거 한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전부 다 ESS에 맞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건 아직도 석유화학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얘는 이름은 LG 화학인데 화학 쪽에 있는 것들 거의 다 줄여가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네. 한 2년 뒤에 LG 화학은 화학자 뗄 겁니다.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화학 그러면 그쵸. ESG에 벗어난다, 환경 오염이 된다,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ESG, 바이오 오일, 폐기물 선순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금 변해가는 과정이지만 나중에는 되게 저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인적 분할하면서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요즘에 이제 보니까 배당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예. 주주 가치도 가리늦게 뒤늦게 굉장히 많이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난번에 했던 건 죄송해요.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주주 가치 확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는 굉장히 좀 이제 변해가는 거고 되게 싸다 일단. 그래서 이런 건 좀 중기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도 된다. 지분을 80%나 갖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저평가가 돼 있으면은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충분하겠네요. 네, 그렇죠.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보면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 이게 외국인들의 네. 저 지분인데요. 네. 이렇게 많이 샀어요 예전에 이렇게 많이 샀다가 예, 예. 배신당했죠. 물적 분할하는 바람에, 네. 인적 분할하는 바람에 확 발표를 떨어졌어요. 하면서 갑자기 하락하고 하락했죠. 예. 근데 안 팔고 나왔잖아요. 아. 매도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샀던 거는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싸게 또 밑에 또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LG화학은 기존의 화학이 아니라 좀 새로운 형태의 종목으로 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거 저평가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예. 대표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펀더멘탈과 트렌드를 체크하려면 평소 종목에도 이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걱정스러운 게 이제 투자 정보나 분석 자료들이 넘치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정보를 공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또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강국이 뭔지를 먼저 선별해야 되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섹터에 있는 그 리서치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증권사 보고 자료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그 해당 섹터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예, 예. 사실은 이게 보고서만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명건 MC가 어떤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에 관심 있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봐야 돼요.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컨텐츠 쪽이 있다면 컨텐츠 쪽에 또 많이 아는 사람, 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튜브 올라간 거 많이 이렇게 접해야 돼요. 그래야 많이 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트렌드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는 형태라면 네. 굳이 그런 거 볼 필요가 없겠죠. 음. 그러니까 최근에 핫 트렌드 한 것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우량주 섹터 종목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뭐 소개라고 그러죠. 추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우량 두 번째는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이 포스코홀딩스는 예전에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포스코. 바뀐 거죠. 네. 포스코 굉장히 막 무겁고 막 공무원 주식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주식이 아니라요. 독보적인 리튬 관련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어요. 리튬 없으면 배터리나 소재 하나도 못 만듭니다. 그렇죠. 그 소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니까요. 리튬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리튬을 얘가 5만 톤을 생산하는데요. 금양이 2만 톤 정도 생산하니까 금양보다 2배 반이 생산하죠. 예.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소재 업체들이 포스코가 리튬 안 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갑이에요. 갑 중에 갑이에요. 그런데다가 좀 이게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요.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났죠. 예. 근데 우크라이나에 보면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가동이 중지돼 버렸어요. 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예, 가동이 가동이 중지됐군요. 중지되면 생산이 안 되니까 네. 철강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터키가 지진이 났잖아요. 예, 튀르키예에서 예. 지진이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터키의 철강 공장도 글로벌 10위권 내 철강 공장인데 그것도 좀 타격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포스코 입장에서는 또 반사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런 이제 국제 정세가 예.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 그렇죠. 반등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안타까우지만 상황이 됐네요. 냉정한 현실이긴 한데 예, 예. 근데 이게 철강이라는 게 ESG 환경에 좀 벗어나다 보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신규 투자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두 공장이 확 줄어버리면 네. 수요가 딸려버려요. 아, 그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예. 함부로 이제 공장을 못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철강 가격 인상도 굉장히 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고 배당 확대 전략이기 때문에 얘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배당이 이게- 확대되나요? 네. 왜냐하면 리튬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 예를 들면 네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러니까 포스코의 리튬을 받아가요. 아, 포스코홀딩스에. LG에서 포스코의 네. 리튬을 받아간다. 그 원래는 말이 안 된 얘기잖아요.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 납품처에서 받아간다면 하이닉스는 그래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예.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정도만큼 리튬의 독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볼 때는 그냥 철강 회사라고 보면 안 되고 리튬 관련해서 독보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를 지금 공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갑의 위치에 놓여 있는 거군요. 기업이. 그렇죠. 예. 갑의 위치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세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포스코홀딩스도 보면 네. 최근에 그 차트의 흐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굉장히 또 바닥을 찍고 굉장히 이쁘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렇게 바닥 찍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좀 우리가 보통 거래량 터지는 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양봉이 거래량 터지기 시작하는 걸 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변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그릴 거다. 예, 그런데 이제 예. 왜냐하면 철강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세인 리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 스토리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리튬이 대세기 때문에 네.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많은 공급을 이루어가면서 LG에도 납품을 하고 또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올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명건 MC.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배터리가 굉장히 좋고 그 관련 주가 굉장히 많이 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전기차 시대가 빨리 도래한다. 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휘발유 차와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를 보면 전기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전부 다 뭐냐면 전장이라고 해서 이게 컴퓨팅 시스템으로 다 움직여요. 근데 전기차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밖에 못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컴퓨팅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다 가니까. 네. 내연기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운전하고 막 그러니까 예. 그 자율주행 아니고 컴퓨터 오퍼레이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보면 전기차 타면 앞에 이렇게 전장이 있는 들어가는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전장이 굉장히 이제 곽광을 받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보세요. 그 자동차는 부품이 들어가죠. 엔진이나 이런 것들. 근데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로 전기를 막 보내기 때문에 네. 부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PCB 이렇게 단자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 PCB 단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거 만약에 밑에서 도로하고 자기장이 만약에 발생돼갖고 오류 나버리면 컴퓨팅 전자 만약 컴퓨터 하다가 부팅 잘못되고 오류 나는 거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차도. 그 오류 나잖아요. 그러면 생명하고 직결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건 PCB 같은 거나 전장은 아무나 못 맡기죠. 예. 정말 뛰어난 회사만 맡아야 된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PCB 쪽도 보면 고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뭐 자율주행차용 PCB라든지 전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할 거예요. 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변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소재가 많이 2차 전지 소재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 앞으로 이런 쪽에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일등주예요. 그래서 보면 그렇군요. 예. 현대차 그룹의 미래 성장축이고 모빌리티, 네.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뭐냐면 차를 운전하면서 대부분 다 이제 그 차 내에서 이제 컴퓨팅 시스템하고 데이터로 다 시스템 되는 거죠. 그리고 예. 현대차 그룹의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로봇으로 다 하는 네. 그 시스템이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특히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만드는 회사잖아요. 거기 네. 지분 20%를 갖고 왔는데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현대차 지배구조도 수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의선 회장 지분이 7% 갖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그래서 현대모비스 지주회사를 이렇게 정의선 회장이 사면 그 현대차 그룹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LG화학이 인적 분할되면서 택도 없죠. 주주들이 난리 나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 가치를 땡겨서 끌어올려서 네네. 그 지분 가치만큼 주식 담보를 받아서 모비스 주식을 직접 다이렉트 산다 이 계획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아, 정의선 예. 회장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예. 아 얘는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마치 워렌 버핏이 무언가를 샀을 때 네. 이슈를 받았던 것처럼 예. 정의선 회장도 이런 움직임이 있군요.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게 지배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배구조.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런 지배구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이렉트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이제 살려면 네.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가서는 뭐 택도 없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보면 예. 팔죠. 예, 예. 이렇게 일단 사고 계속 사고 있잖아요. 매도는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예. 있죠. 매수만 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스토리도 되잖아요. 네. 자율주행차 시대, 전기차 시대가 되면 전장이 부각되니까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케이스. 또 회사들도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5년 내에 다 생산 라인을 바꾸겠다는 또 입장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네. 아마 현대차 그룹의 전장에서 아마 1순위 모비스하고 같이 축을 이루고 가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네 번째 종목을 또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요거는 이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걸 보면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는가 하면 건설주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최근에. 근데 얘는 이제 건설주 쪽이 아니라 그 플랜트라고 해외 플랜트. 쪽에 네. 글로벌 플랜트예요. 그러니까 플랜트라는 게 이제 해외 쪽에 막 뭐 지어주는 거 하는 건데 네. 이게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플랜트 기업들이 경쟁 구조가 이제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승자승 원칙에 독식을 하게 되는 구조죠. 예. 그 남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시절이다. 그래갖고 이제 경쟁 구조도 거의 없고 예. 그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경쟁력이 되는 기업. 그 옛날에 경쟁이 너무 많았다가 그래서 주가 막 올라갔다가 이제 최근에 2021년부터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경쟁력 있다는 얘기는 예. 정말로 뛰어난 그러니까 뭐 5개국을 한다든지 뭐 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자기의 경쟁을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매출을 보면 사업 효율성이나 이익 극대화, 효율적인 이익 영업 구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작년처럼 그 이렇게 9%씩 인플레이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건설사들 다 마이너스인데 얘만 지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경쟁 때문에 예. 살아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강자겠어요. 그게 또 내공이 돼서 내곡이 되니까. 예, 앞으로 더 네. 상승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분이 너무 많았죠. 제가 이건 예전에 보여줬잖아요. 해마다 외국인들이 산다고 2020년 빼고는. 근데다가 예. 그동안은 배당을 안 했어요. 근데 연기금이 최근에 단순 투자에다가 일반 투자를 바꿨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순 투자하고 일반 투자를 바꾸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단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 투자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단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기금이요. 네. 일반 투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연기금의 권한이 커져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총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배당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수 산정 얘기할 수 있고 임원의 위법 행위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연기금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를 바꿨다는 건 얘들이 실적이 언제 잘 나니까 이제는 배당을 요구하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건 그런 거를 의미하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배당 5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배당할 정도의 실적이 딱 올라왔는데 기업에서 배당 안 하면 연기금 왜 배당 안 해? 따질 수 있죠. 왜냐하면 예. 단순 투자일 때 못 따졌는데 네. 일반 투자로 변경되면서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업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뀐 거죠. 예. 외국인들 5년 전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 분석에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최근에. 예.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안 팔고 다 사죠. 그냥 봐도 좋아 보이네요. 네. 네, 차트가.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모집하는 종목들은 네. 우량주가 떨어지면 조금씩 매수하면 되십니다.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네. 아무래도 외국인이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정보가 우리보다 빠르잖아요. 빠르죠. 예. 빠르기도 하고 업황이 빠르죠. 네. 그런데다 이제 최근에 보면 사우디 돈 네. 많죠. 네. 오일 같은. 그래갖고 막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 막 이런 네. 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종목도 무조건 해야 돼요. 예. 그 네옴시티 말씀하시니까 네옴시티 대장주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또 만나봤는데 또 궁금한 게 이제 곧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실내 마스크가 곧 해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도 관심을 갖고 또 피부 미용 이런 거에도 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소개해 주실 종목들이 네. 또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예.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주죠? 그 이제 미용 관련 주식입니다. 미용주.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 리오프닝을 딱 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화장품 주식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화장품은요, 여러분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K-뷰티에서 화장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일까요? 화장품이 예전에는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뭐 그 LG 생활 건강이 만드는 화장품은 브랜드가 있어 명품이라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메틱처럼 화장품의 재료만 가져와서 얘들은 브랜드만 단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국에서도 자국의 회사가 화장품 회사를 딱 만들고 네. 한국 콜마하고 코스메틱이라는 한국의 화장품 재료를 만든 회사에 재료를 받아와서 자기가 브랜드를 딱 만들어버리면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하고 퀄리티가 똑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정도인가 하면 예. 중국에 보면
왕hin가 유튜브 스타. 그 걔네가 막 한번 뭐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라고 얘기하면 인스타의 스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자체 하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래요. 어. 왜냐하면 원료가 똑같으니까. 아. 한국콜마하고 코스메틱에서 원료만 받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은 끝났죠. 그렇죠. 그런데 네. 미용기구는 달라요. 음. 미용기구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산 제품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미용기구 만드는 기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소모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옛날 웅진코에 보세요. 웅진코에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네. 웅진코에는 웅진코에를 내가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걸 하나 사서 소모품만 계속 갈잖아요. 네. 그럼 돈이 되는 거예요. 현금이 계속 나오는 어. 이게 그런 장사예요. 네. 어렵게 하나 팔면 그 가서 소모품만 계속 바꿔서 파는 거예요. 아. 그 소모품에서 마진 50% 나는 거죠. 아. 그게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요. 베인 캐피탈이라는 주주가 바뀌었어요. 네. 이전에. 근데 이 베인 캐피탈 이게 어떤 회사인가 하면 2016년 6월 달에 카보 코리아 화장품 제조를 4,300억에 인수해서 네. 3조 500억에 팔았던 회사예요. 네. 그리고 2017년도 4월 달 휴젤이라는 회사, 보톡스 만든 회사 있거든요. 예, 예. 그걸 9,200억에 사서 1조 5천억에 팔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는 어떤 기업을 인수하면 기업 가치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서 되파는 거예요. 근데 클래시스를 얘들이 작년에 6,700억에 매수를 했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더 기대감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보다 더 올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도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 네. 나중에 보고요. 어쨌든 이런 분석 때문에 제가 미용기구에서 또 관심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예, 또 피부 미용에 관련된 종목들을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우량주 체크 포인트를 또 섹터별로 살펴보니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차 전지 있었고 자율주행이 있었고 피부 미용까지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네옴시티 관련 우량주까지 봤는데 한 가지를 놓쳤더라고요. 이 반도체 섹터가 네. 빠질 수가 없는데 반도체 섹터에서 우량주 소개해 주실 만한 종목이 또 예, 있을까요? 반도체는 너무너무 업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고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져온 게 HPSP라는 종목인데 발음하기 힘들죠. 자, 이거 제가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른 기업이 아예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가 하면 한번 보세요. 파운드리,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니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확대되는데 2022년도에 영업이익률이 53%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네. 100원을 팔면 530원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이오, 게임주 이런 거 아니면 제조업에서 이렇게 영업이익 나오는 건 쉽지 않죠. 네. 너무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설명드리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와요. 그만큼 기술력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열처리 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중수소 기반 고압 그 어닐링 장비.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제가 저한테 듣지 마시고 네. 그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보면 이쪽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아무나 못 들어오고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독보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분구조를 봐야 되는데 지분구조 1대 주주가 사모투자조합 자회사 펀드가 40%를 갖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가 10.21이고 3대 주주가 한미반도체 부회장인 곽동신 부회장이 10.21이에요. 근데 사모펀드는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 나중에 팔 때 다른 반도체 회사에 팔게 되면 한미반도체하고 뭐 붙어버립니까? 지분경쟁 붙어버리죠. 예. 예. 지금 SM이 카카오하고 하이브. 하이브 붙은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러네요. 벌어집니다. 예. 이거 너무 좋은 회사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런 형태가 안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매력까지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고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네. 제가 한 종목 고른 게 HPSP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요거 24일 날 장중 특집 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이후로 17%가 올라가 버렸어요. 우와. 그래서 요거는 좀 눌림목 조정을 바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단기적 그렇군요. 급등을 해서. 예.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표님께서 앞서 체크포인트 4가지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또 비중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수익률 대박을 꿈꾸면서 오늘 배운 우량주 종목과 기법으로 또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요런 거는 조금씩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우량주를 종목당 한 8에서 10%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고요. 조금씩 좀 떨어질 때, 시장이 좀 떨어질 때, 요즘 올해는 되게 불안하잖아요, 시장이. 예. 그래서 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길게 가져가는 전략. 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요.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안 하겠죠. 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하락시마다 조금씩 모아가서 그냥 장기 투자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량주는. 예. 네, 조일교 대표님과 함께하는 Q&A 라이브 방송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조일교를 검색하시면 와우넷 파트너 조일교 대표님의 특별한 공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